윤주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예. 네. 아유 대표님 얼굴 좋아지셨다. 아니 그렇습니까?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요. 리테일 네. 사업부 금년에 분위기 아우. 어떻습니까? 제가 안 하던 일을 해서 올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는 뭐 직장 생활이라는 게 애널리스트를 주로 했었기 때문에 뭐 나돌아다니는 거 좋아했는데 글쎄, 이제는 예. 뭐 보고받고 결제하고 회의하고 이런 일이 많아져서 근데 저도 요즘 연합인포맥스에서 센터장님들 인터뷰를 계속 특집으로 해주시더라고요.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신용호 센터장님도 나오셨고 네.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김상우 센터장님도 들었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들으려고요. 아니 근데 여전히 지금 우리 이제 리테일 사업부를 맡아서 이제 대표로서 그걸 경영을 하시는 입장인데도 아직도 시장을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네요. 네, 뭐 잘 안 하려고 하죠 요즘. 그래도 이제 또 이렇게 방송 같은 거 한번 오라고 하면 데이터 업로드를 해보는 거죠. 업로드를 한번 그리고 해보고. 또 뭐 회사에서 시켰던 이유가 여러 가지 또 판단을 잘 해보라고 시킨 건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얼마 전에 요새 막년에 많으니까 네. 많은 식사 시기죠, 자리에서 예. 제가 그 말했어요. 뭐라고요? 어제 약속 시간이 있어서 예. 네. 영화 헤어질 겹치는 기억나세요? 기억합니다. 그렇죠. 거기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뭐 마침내 뭐 그래서 마침내 그러는데 저희가 연준이 드디어 인플레이션과 헤어질 결심을 했나? 마침내. 네, 마침내.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워낙 NC 저 대표님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많았잖아요. 그랬죠. 뭐 정책 전환 네네. 기대인데 이게 진짜 되는 건가? 두 번째는 지금 아까도 방금 전에 제가 약간 일찍 와서 김상우 센터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네. 한 번도 연착륙이라는 게 없었는데 그동안에. 그렇죠. 이번에는 뭐 소위 파월 말을 종합하자면 실업률이 크게 올라가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경기 침체 없이도 그렇죠. 인플레를 잡을 경기 수도 침체 있다. 금리 내릴 수 있다. 아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시장에 월가에서 트레이더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데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말에 굉장히 이러한 기대가 높지만 전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데이터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좀 앞서 반영한 느낌이 좀 강하다. 미리미리. 네, 이럴 줄 알았어. 그쵸? 저도 이럴 줄 알았어요. 그 범죄와의 영화, 범죄와의 전쟁 그 영화에서 보면 최민식 그 배우가 네. 그 뭡니까 그 하정우 보고 같은 경주 최씨라는 거 알고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아이고, 하는데 내 오늘 내 윤지호 대표님 나오신다 하길래 뻔한 얘기 하시려고 오늘 저녁에 나오신 건 아니라 싶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부담이 가지고 예사롭지 않을 것 같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오늘도 분위기 보면 이제 다들 아무래도 연말 되면 약속 많으니까 가면은 야 이건 이제 본격적 시작 아닌가 막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저는 시장요? 시장이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 기대감이 아니냐. 올라오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박스권 장세라는 걸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도 내년 전망으로 제시를 하셨고 저도 그런 게 동의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런 거죠. 이제 진짜 될 것 같을 때가 되면 다시 멈춰야 될 것 같고요. 박스권 장세라는 거는. 또 뭔가 내년주에 굴곡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PEF 문제도 한번 나와서 출렁일 수 있고 아니면 내년에 아무래도 선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 선거 때마다 또 결과에 출렁일 수 있고 예. 또 뭐 우리나라의 뭐 글로벌하게 본다면은 또 미국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출렁일 때마다 접근하는 게 낫지 어쩌면 너무 좀 좋아 보일 때 또 들어가시면 덜컥 또 포지션이 꼬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냥 오늘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연말이 좋으면 연초만 그만큼 연초가 부담이라는 생각으로 어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첫 슬라이드 저걸 갖다가 우리 PD님 보여주셔야 됩니다. 윤지호 대표님 오시면은 센터장님 시절부터 해가지고 일단 제목에서 반은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뭐. 제목을 제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제목을 이번엔 가져오셨나? 아이, 뭐. 느낌 쎄하다. 아니,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보여드리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작년에 10월 때 여름이 안 좋아 보일 텐데 네. 그때가 리세션이라는 단어라던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구글 트렌드에서 가장 검색 빈도가 높았거든요. 작년 3분기. 그렇죠. 그래서 뭐 복귀하자면 그러네요. 이때는 좀 시장을 제가 리서치 있을 때니까 좋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올 하반기에는 또 이상한가 했는데 이승희 아나운서 보니까 생각나는 게 결국은 반도체가 움직이네요. 움직입니다. 그렇죠.
반도체가 승리했다. 결국 올해 네. 막 서로 고전시키더니 반도체가 끌고 가고 있는데 반도체가 위를 얼마나 열어줄 것인가가 이제 시장의 논쟁이죠. 네. 여하튼 드리고 싶은 말은 작년 3분기가 우려의 정점이었다는 거고요. 우려의 정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미국은 난리인데 왜 한국은 못 쫓아가지?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생각이 들어요. 저 아침에 동시에 뭘 보냐면 중국을 보고 있으면 깝깝해요. 그렇죠. 그림 보시면 맨 위가 미국입니다. 미국. 한국 지수, 그다음에 중국이죠. 네.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한국이 미국만을 쫓아갈 수는 없죠. 네. 미국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미국 쪽에서 신성장 산업이라던가 관련된 기업들은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뭐 이승희 아나운서 보니까 자꾸 이승호만 쓰는데 마음껏 전자보다는 왜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하이닉스가 좋았을까? 네. 뭐 이런 생각들. 결국은 미국의 AI 뭐 관련된 온 디바이스 관련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고 네. 중국은 계속 안 좋죠. 우리가 사실 올해 하반기에 되게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뭔가 온기가 확산될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호텔 신라 같은 회사 보고 있으면 야 이거 뭐지 하는 거죠. 그렇죠. 유통주도 그렇고 내수는 여전히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확 열리려면 수출이 엄청 좋아져야 됩니다. 아, 그러면 예. 수출이 엄청 좋아지려면 결국 미국과 중국의 저희 이런 갈등 관계가 완화돼야겠죠.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또 대선도 그럼 진짜 봐야겠네요. 뭐 대선 되죠. 미중 패권 전쟁이 끝났는가? 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두 날개로 날아오른다면 네. 미국과 중국으로 날아올라야 되는데 중국향 모멘텀은 여전히 좀 자신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상단을 크게 열기는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음 그림은 뭐 오늘 채권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필요 없는 얘기일 것 같은데 전돈표 잠깐 보면 제가 네.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이제 어제 나오고 나서 저희 우혜영 연구원 자료가 있길래 제가 점도표 한번 봤어요. 예. 네, 이제 핵심은 제가 재밌었던 건 두 가지인데 결국은 우리 내년 전망이 내린다 하는데 75bp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시장은 이미 125p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반영했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저희 캐리가 아니라 저희 자본 이득, 캐피탈 게인으로 보려면 많이 진행된 거 아니야? 채권 ETF들도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유는 뭐 이런 소위 점도평상으로 보면 뭐 엄청난 게 아니었는데 파월이 굉장히 도비시한 발언을 한 거죠. 핵심은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지 않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니까 이건 피벗을 본 거죠. 그래서 해석한 건데 여하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가 이미 시장 금리는 내려와 있다는 거고요. 이미 내려와 있고 시장 그렇죠. 금리는 금리 이념을 보니까 제가 숫자 약간 헷갈리는데 4.4 깨지지 않았나요? 미국채가. 2년물요? 네. 그러면 연준 기준금리가 5.5면 야 이거 뭐 많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2년짜리 금리가 사실 그 연준의 기준금리 많이 연동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금리가 엄청 내려갈 거냐 시장 금리를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얘기해도 전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돈이 드는 거니까 정부가 국채를 찍어야 되는 것도 있고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채권을 찍어야 하는 상황. 미국은 그렇죠.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 보던 데이터들 요즘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 입찰일 날 보면 경쟁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 안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연준의 그 미국채 발행 규모나 이거 보면 내년에도 선거 있는데 이거 뭐 국채 발행 줄까요? 그리고 최근에 옐런 발언도 그렇고 다들 뭔가 바이든이 좀 지지율이 낮으니까 뭐 지원석이 많아요 지금 재정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금리를 마냥 시장 금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이런 고민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상당히 반영을 해온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확인해 봤습니다. 2년물이 4.38이네요 미국. 4.4 깨졌을 거예요. 4.4가 깨져 있는데 네, 어제는 뭐 4.28도 갔네요 장중에. 그런데 지금 5.5에서 5.5 상단 기준으로 75bp를 내린다 한들 4.5인데 75bp를 내려도 4.5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미 거예요. 다 가버렸네요. 제가 채권 ETF를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사놓을 수 있어서 예. 제가 좀 사놨었는데 예. 혼자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거 캐피탈 게인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캐리야 뭐 캐리할 거면 예금이자 넣어놓으면 되는 거고 뭐 그래서 네. 아니, 사실은 채권 시장이 이런 느낌 정도. 앞에 이제 워낙 전문가 센터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시장에 대해서 채권 시장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미국 시장인데요. 어제 데이터 중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하는데 수정 경제 전망에서 네. 올해 성장률은 엄청 올렸잖아요, 미국이. 2.1에서 2.6으로. 네. 내년 낮췄어요. 내년. 네. 그러니까 하여튼 2.6에서 1.4가 되는 거잖아요. 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연착륙이 된단 말인데 뭔가 경기가 좀 감속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뭘 기대하는 거냐면, 야 고용 시장을 봐. 이렇게 미국 시장 고용 시장이 단단해. 네. 근데 사실 고용 시장은 연준이 거의 그 점진적인 상승? 이건 상승도 아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뭐 금리가 올라왔으니까 실업률이 엄청 기업이 망하고 뭐 실업이 발생하고 뭐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다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한번 여기서 제가 좀 제 개인적 견해도 좀 들어가는 건데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가끔 봐요. 저도 계속 이걸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신기한 현상이 있었잖아요. 최근 1년을 보면 뭐냐면 바로 구인 구직 비율이에요. 이게 2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2배가 많은 거죠. 예.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게 좋으니까 고용이 잘 될 거고 뭐 고용 임금이 좋고 수요가 셀 거다 하는데 우리나라만 봐도 제가 요즘 저녁에 다니다 보시면은 네. 가게 연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우리나라도 실제 장사를 하려고 해도 사람을 못 구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조선업도 그렇고. 근데 미국도 결국은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실업률이 낮은 게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줄어서 실업률이 낮은 거라는 가설도 가능하죠. 이게 2에서 1.4잖아요, 여전히.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베이비부모 부모 은퇴로 인한 노동력 감소다. 이건 다들 얘기하는 거고, 뭐 이거 이민을 통해서 미국이 하겠다, 뭐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코스트 문제 아닙니까 이게? 사람을 구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가 엄청 늘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노동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양날의 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시장을 보고 있으면 좋아 고용 시장이 좋으니까 이번엔 연착륙이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게 이유가 수요가 엄청 강해서가 아니라 노동 공급 자체가 참 쉽지 않구나. 이러한 반론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거는 뭐 우리 국내에도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특히 뭐 꼭 지방에서 네. 진짜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네. 좋은 조건 제시하고 네. 숙식 해결하면서 연봉도 나쁘지 않게 주는데도 안 하겠다니까 사람들이. 저는 경제학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언젠가 이론을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예. 로봇화 되고 있다, AI다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거는 사람이 노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네. 갈수록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젊은 인구들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이건 말씀드리면 구인구직 비율이 괜찮으니까 이거 봐. 이렇게 고용이 만약 좋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네.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놀라는 거는 네. 할부금리가 미국이 이렇게 높잖아요. 신용카드가 22%예요. 신용카드 이자가요? 네, 그렇죠. 22%?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들이 뭔가 지금 최근에 빚내서 쓰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자동차 대출 금리도 엄청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거는 여기 BNP라고 요즘 많이 나오는데 카드가 못 쓰니까 이제 BNP이 뭐냐면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한다. Buy now, pay late예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눠가지고 하여튼 2주에 한 번씩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비가 괜찮은데 BNPL 소비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에 혹시 이쪽에 보자는 거죠. 데이터를 한번. 이 사람들이 혹시 여기서 돈을 좀 못 갚는 사람들이 나오나? 이렇게 보는 근거가 있어요. 이것도 무슨 BNPL이 이게 무슨 뭐 큰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에 잘 사는 사람들은 이걸 상관이 할 없죠. 이유가 그러니까 없죠. 뭐 돈도 많고 네. 우리나라도 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갈수 양극화되고 있는데 전반 카드를 할부한다는 거는 돈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전반적 소비를 이끄는 거는 우리가 다 같이 소비가 돼야 되는데 뭔가 약한 고리에서 균열이 오는 거죠. 우리가 연체율 같은 거 올라올 때 보시면 부자들이 연체율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기업도 한계 그렇죠. 기업이 망하면 부담이 되는 거고 개인들도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데이터인데 제가 이거는 여기 오기 전에 좀 업데이트를 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론 했는데 야 연체율이 일부 좀 상하분액이지만 8%가 이미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뭐 대표님 계시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금융 역사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 99년 IMF 끝나고 그다음에 2001년 IT 버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사실 이런 게 안 터졌었거든요. 그때는 막 돈을 풀어줬으니까. 예. 근데 2002년에 신용카드 사태 났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LG카드 망하면서 맞아요. 예, 예. LG증권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엄청 큰 네. 회사, 지금 NH증권의 정신인데 그게 LG그룹에 팔아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큰 사건이었는데 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너무 놓친네 티내는 것 같은데 카드 그때 5장, 6장 갖고 막 다들 그랬습니다. 저 어렸을 때 TV에서 본 게 아, 기억이 그래요? 나는 것 같아요. 뉴스에 다 어렸을 때 보셨으니까 저와 이제 길 가는 학생들 막 붙들어서 그쵸. 막 누구든 만들 수 제가 있었던. 뭐 학장이지만 언제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뭔가 소비를 정부가 돈도 주고 과잉 소비를 했는데 이제는 그만큼 소비할 여력이 없는데 소비들을 하는 거죠 지금. 아까 네. 카드나 BNP를 보면 이 쓰던 그 그쵸. 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네. 저는 아니, 뭐 이게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다들 축제 분위기인데 좀 그래서 그렇던데 가만히 보면 이 소비가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이렇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 소비가 엄청 강해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때 2002년의 사태는 결국 그 한번 이렇게 소비가 된 뒤에 나왔던 현상이었거든요. 네. 지금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때문이에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PC가 작년 10월에 6.35였는데 3.9까지 내려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엄청난 거죠. 드디어 아까 마침내 이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근원 상승률 5.3에서 한 3.46이니까 이게 우리가 많은 경제에서 말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냥 내구재가 꼬꾸라진 거거든요. 저 희미하게 저 영 네. 밑으로 추락한 거. 근데 내구재가 뭐 이쪽이 뭐냐면 네. 결국은 내구재가 우리 코로나 때 보시면 한국의 수출 엄청 좋았잖아요. 예? 한국 수출이 엄청 코로나 좋았어요. 때. 그때 ICT 수출 좋았던 거예요. 노트북 사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게 좀 수요가 확 생길까 이 고민이 좀 되죠. 물론 최근에 ICT 수출이 11월께 보면은 드디어 한 7개월 만에 7.6% 늘었어요. 굉장히 좋으냐. 그러니까 유초에 반도체 좋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말씀인 거는 이 속도, 증가 속도가 엄청 빨라질 거냐. 내구재 최근에 이거 보통 5년 주기, 5년 사이클. 5년 주기니까 보통 2020년, 21년 했으면 아직은 2, 3년은 더. 노트북 저 쉽게 안 바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새 뭐 다 떠나서 스마트폰 판매량들 보고 있으면 그것도 잘 안 바꾸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대요. 젊은 친구들 보니까 1, 2년만 쓰고 막 신상 나오면 바로 바꾸고 근데 있는데 제가 요새는 이제 막, 틀리는 경우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새로운 온디바이스 AI 같은 네, 게 엄청난 네. 새로운 수요가 돼서 이런 걸 다 바꿀 것이다. 요즘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끔 헷갈리는 게 그 정도로 수요가 이게 큰 걸까? 뭐 각자 개인 취향이니까 지금은 어떤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하튼 내구재 디플레이션 많이 나온다고 있단 말이에요. 내구재 디플레이션. 네. 사실 이걸 감안한다면 미국이 엄청나게 소비는 안 해줄 것 같다. 내년에 그 추론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예. 아까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부동산 보시고 계시면 부동산 부양회사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억울하죠. 전 세계가 힘들 때 중국이 엄청나게 돈 풀고 부동산 막 세계 자원을 다 투입해가지고 부양을 해줬는데 뭘 해도 부동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왔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중국이 우리가 왜 이렇게 뭐 한국 중국 와도 예전까지 소비가 안 될까? 무조건 뭐 한국과 중국 관계가 안 좋아졌을까? 저는 다 떠나서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 부채 대비 가처분 소득을 보면 우리나라 미국의 전에 금융위기 직전보다 더 높아요.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생각보다
소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뭘 갖다 팔려고 그래도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데이터를 쭉 보여드린 건 저도 업데이트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뭐 하나로 모아지는 거야.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잘 되려면 수출 증가율이 좋아야 되고 뭘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미국의 수요는 올해는 좋았는데 소비가 내년에는 뭔가 좀 약간 주춤해지는 것 같고 그럼 바톤 타치가 돼서 중국이 엄청 뭘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여력은 없고 그러니까 최근에 흥미로운 건 또 중국이 수입이 늘어도 한국 수입은 안 늡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미중 간의 간극 때문에 한국이 여기서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 향으로 경기가 아주 강할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항상 가장 핵심을 보는 게 OECD 선행지수라는 건데 지금 좋아요. 이게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항상 OECD 선에서 제가 100 이하에 있을 때는 이 정도 네. 저는 이때도 굉장히 시장을 좋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작년 10월에도 엄청 좋게 얘기하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뭐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100 이상일 때는 사실 뭐 기본적으로 OECD가 100 이상이면은 확장이고 미하면 둔하다. 그리고 뭐 OECD 지수가 GDP 한 6개월 선행한다. 이거는 뭐 책에 나온 얘기인데 제가 한국 증시를 놓고 본다면 100 밑에 사가지고 100일 근처 왔을 때 줄이면 돼요. 지금 딱 그래프가 차트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라왔는데 왜 제가 좀 약간 9, 10월에는 약간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게 사실 그때 OECD 확산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확 부러지고 있었어요. 짙은색 선이 요 검은색 선이. 그러다 다시 저번에 확 올라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도 100일 전후라면 정점일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게 매달 나오는데 매달 한 6일, 7일 정도만 나오는데 이번에 갑자기 확 올라오면 이때부터 주식시장 확 치고 나갔었어요. 사실 보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방송을 나왔으면 확산 지수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다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요즘 방송 잘 안 나가니까 그날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이제 이게 12월 6일인가 업로드 됐는데 며칠 안 됐어요. 그때 이제 몇 군데 전화 오죠. 이럴 때는 미리 업데이트 하고서 형 이렇게 올라왔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확 빠져 내려가는 줄 알고 있는데 올렸으면 아마 OECD 선행지수가 아마 100일 이상으로 아마 가겠죠 지금. 근데 이게 늦어도 2, 3월일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게 올라지는 부분을 지금 반영하고 뭐 연초 정도 약간 버틸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뭐 2,900 가고 이러진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게 의미 있는 게 또 하나는 글로벌 유동성인데 한국 수출이 요즘 좋잖아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다시 늘고 있고 이런데 이 유동성이라는 게 뭐 대표는 돈 푸는 정도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 알아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을 본 적이 없거든 저도. 사실 70년대 인플레이션 본 적 없잖아요. 저는. 겪어본 적 없죠. 없죠. 주로 시장에서 활동했던 시기는 2000년대예요. 저는. 2000년대의 특징이 뭐냐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연준이 돈을 엄청 풀어줬었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그리고 그러면 그때 채권은 다시 확 내려가서 제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으니까. 근데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40년 만에 인플레 시대가 왔었다면 다시 연준이 이 정도 돈을 풀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인플레는 항상 이 병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좀 디스인플레로 가고 있어 좋은 점이지만 항상 경계감을 풀진 않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내년에 혹시 뭐 경기가 그래서 금리가 확 내려오는 건 어떤 경우냐면 정말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나와서 금리를 내려오는 거면 또 시장은 안 좋겠죠. 네. 지금은 인플레가 잡히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온다고 보니까 좋은 건데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글로벌 유동성은 이미 꺾였어요. 이것도 최근에. 뭐 다시 올라간다 여러 볼 수 있겠지만 연준이 크게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수출도 늘어나는데 제한적인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까 경기 선행지수 확산지수랑 아래 유동성 같이 놓고 보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보면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하여튼 100일 전후에서 꺾이겠구나. 아래 유동성 이럴 때 특징이 뭐죠? 꺾이면 코스피는 더 못 올라갔었고 유동성도 과거처럼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한다면 저는 시장 자체를 뭐 여기서 주시장이 막 무너지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데가 비슷한 시기가 언제가 있었냐면 12, 13, 14년이 이랬어요. 굳이 찾자면. 금융위기 직후에 돈 풀어서 좋았다가 12, 13, 14년 여기 보시면 선행지수가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굉장히 완만하게 내려오고 유동성도 그냥 플랫. 이게 확 이렇게 V자처럼 안 올라오잖아요. 코로나 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글로벌 유동성이. 이때는 수평으로 움직이고 선행지수도 이렇게 느리게 내려오고 이때가 어땠죠? 그냥 여기저기서 뭐 부채 뭐 유로존 위기도 나왔다가 뭐 미국 얘기도 나왔다가 그럴 때 주식 사야지만 제대로 수익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면 한국 증시가 참 요번에 저 아쉽게 여의도에서 다들 슬퍼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종훈 센터장님이 예. 소천하셨는데 그 책을 마지막에 그날 장례식장에 가면 책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가 책을 다서 읽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던 게 미국 증시는 추세적으로 그렇지만 한국 증시는 올라갔다 박스권이 훨씬 길더라. 그런 게 적혀 있더라 그 책에. 저도 그래서 막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에요. 80년대 올라오고서 80년, 90년대 내내 박스권이었고 2000년대 한번 올라와서 내내 박스권이다. 또 3000 갔으니까 박스권이 시작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코로나 직후에 어떤 V자 같은 모습을 자꾸 생각들 하시지만 제가 보는 그게는 좋게 봐야 박스피 장세고 박스피 장세는 다른 말로 하면 주식은 안 좋을 때 사야 되고요. 뭔가 개선될 여지가 보일 때는 조심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인지 채팅창에서 강하늘님이 쭉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현금 확보했어야 했나요? 이런 근데 뭐 말씀하시네요. 그거를 제가 상 단점이 그 시기를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 확신한 거 있어요. 이 정도쯤에선 적죠 사야 된다. 이렇게 선행지라던가 이런 네. 것도 있고 이 정도부터는 좀 너무 흥분하지 말자인데 흥분하지 말자 겁니다. 정도로. 시간이 있다면 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시간 예, 있습니다. 예. 네, 10분 정도 여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제가 부동산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주식가 위가 열리려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야 돼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목이 아파가지고 강연에 가서 말을 전혀 못하고 왔는데 어느 모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강연에 가서 그냥 목이 쉬어서 한 7분 지금은 얘기하다 괜찮으신가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박스권 들어갈 때 특징은 민간 부채 증가율이 정점 치고 내려올 때 박스권에 들어갔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 코스피고 아파트 가격인데 이때도 꺾여 내려오면 우리는 박스피에 들어갔었다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여기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민간 부채 증가율이에요. 이게 5년 전 대비로 제가 본데 사이클 때문에 박스권에 들어갔을 때 이게 내려올 때 이제 파란색 선이 동일하게 다 그랬었다는 거죠. 예. 한국 증시가 위가 열릴 때는 공교롭게도 부동산 좋을 때 열려요. 웰스 이펙트가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반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2008, 900 갈 거라면 지금 질러야 되는 거고 강하게. 네. 아니면 들고 있던 거 잘 들고 있다가 좀 조심스럽게 갈 거냐 이 부분인데 민간 부채율도 정점을 찍었고요. 하여튼 누가 뭐래도 가계 부채는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가계 부채 문제가 저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막 올릴 때는 사람들 잘 몰라요. 어느 정도 고점을 치잖아요. 그때부터 후행적으로 각 경제 주체가 금리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아마 내 생각에 내년에 한계 기업들도 좀 나올 것 같고요. 아하. 개인들도 한계에 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가 뭐 안 좋다가 아니라 기회인데 여러 가계 부채분들이 분행되고 PF는 뭐 뻔한 얘기지만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오늘 쭉 말씀드렸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요즘 하고 있는데 저는 데이터를 중시하기 때문에 내년도 영업이익이 258조가 전망되어 있다는 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난 제가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 짙은 파란선이랑 파란색 선인데 이게 이게 높았을 때 이거에 못 미쳤을 때 주시장은 되게 박스권 내지는 안 좋았어요. 이거보다 더 잘 나올 때 2021년 보시면 짙은 파란색 선보다 더 잘 나왔잖아요. 이랬을 때 주가가 좋은 거예요. 내년에 258조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고 있고요. 반도체가 어느 정도 선방하면 220조. 아니면 200조가 깨질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언제 컨센서스 조정이 본격화 될 것 같냐면 내년 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 초에 컨센서스 조정기에 과연 시장이 위를 열고 갈까? 저는 의심을 갖고 있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그림표 났는데 이게 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도 좋긴 좋은데 이승희 아나운서 보면 하나 반도체 생각나는데 좋긴 좋은데 네. 수요가 엄청 는 게 아니라 감산했기 때문이에요. 감산. 그렇죠? 그래서 이 컨센서스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뭐 뻔한 얘기 나머지는 결국은 좀 밑에 싸졌을 때 사고 일배 가기 전엔 줄여야 된다. 일배를 왜 가기 전에 줄여야 되냐면 한국의 ROE가 이게 짙은 파란색 써있는데 끝을 모르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ROE가 옛날에 한 10%면 한 배 가는데 ROE가 내년 들어 저렇게 이 방금 전에 이렇게 좋아진 실적을 감안했을 때 ROE가 지금 8.4예요. 8.4.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ROE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하된 자본에 비해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방법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책이 바뀌어서 주주 가치를 엄청 중시하는 체제로 가가지고 그럼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부에서 일반 투자자분도 상당히 돈을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되고 뭐 이런 시장이 올 텐데 우리나라가 그런 뭐 자사주 매입 소각도 별로 없고 배당도 크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ROE가 이렇게 내려오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내려오니까. 내년 성장률 전망이 얼마죠? 또 내려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ROE가 갑자기 9% 10% 갈 확률은 매우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드린다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0.8배 근처 갔을 때 요즘 2,300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책에서 몇 년 강조했던 게 요 정도 사고 1.1배에서 1.12배 사이에 팔라가 저의 기본적인 전략이었는데 항상 네. 이번에는 한 배는 못 넘어갈 것 같다. 1.1배, 1.2배가 아니라 PBR 0.95배에서 1배 정도 살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현재 이 창출 능력에 대한 최대한의 치가 아닐까. 뭐 이런 모든 거는 제 생각과 다르게 반도체 사이클이 요 신규 수요 온 디바이스가 AI 이게 완전히 매크로 사이클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 사이클이 돼서 어마어마한 반도체 수요를 일으킨다면 이 기업 이익도 맞을 것이고 우리나라한테 돈을 벌겠죠. 네. 저는 그 가능성을 아직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으로 그래서 어제 이제 보내기 전에 제가 오늘 일정이 좀 많아가지고 어제 오전에 일찍 보냈는데 파일을 이거를 예. 바로 보내기 전에 연말이 좋은데 지금 그만큼 1분기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제 기본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가 윤지호 센터장님 시절부터 이렇게 네. 윤 센터장님 그 비유는 이렇게 눈여겨 본 게 꼭 욕을 먹을 각오를 하시더라고. 오늘도 안 됐습니까? 아니. 잘 나오지도 않는데. 아니, 남들이 예스할 때도 이런 느낌 말씀하시는 갈 때 거죠? 이렇게 좀 갈 때 보면은 꼭 이렇게 워닝을 주시거든. 또 그래갖고 다들 뭐 이제 죽었나 보다 이제 뭐 다 때리치고 뭐 이럴 때 보면은 또 용기를 주셔. 나 네. 지난 네. 우리 연합뉴스 아니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아까 저 PBR하고 저 그래프를 숱하게 보여주셨는데 제일 좋아하는 그 분이죠. 가설이 지금까지 맞아 들고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죠. 그러니까. 요 정도 사가지고 네. 여기서 네. 사가지고 근데 네. 위를 여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여기서 사는 건 맞았는데 0.83배 갔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조금 그거 한 게 1.1이나 1.2까지 정도 가면 팔아라 했는데 이번에는 그 말씀을 못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0.9 정도였어도 1 근처에 가면 그냥 막 ROE가 너무 낮고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장화니 뭐 미국 고용 얘기하고 막 이런 사정을 단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엄청나게 소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력이 없어 보이고요. 중국도 부양을 해서 뭔가 돌렸으면 좋겠는데 한계가 온 것 같고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출이 한 550불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가 장이 확 되려면 650억 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기에는 쉽지 않다. 근데 이 모든 전제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다시 9만 원 가지면 다 제 전제가 틀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지금 반도체도 워낙 좋아하고 올해 결론은 반도체 보는 게 맞았는데 삼성전자가 아니었었다는 거죠. 이번에 하이닉스나 네. 사실은 소위 뭐 HB에 관련된 것만 된 거죠. 네. 난 성장이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예, 뭐 그런 상황. FMC 이후 한 2, 3일밖에 안 됐습니다만 수급만 봤을 때는 우리 개인들 이걸 갖다가 지금 막 허겁지겁 사면서 가는 게 아니고 주가 올라오는 와중에
오늘만 해도 거래소에서만 1조 1,450억입니다. 순매도가. 그러니 뭐 잘 그렇죠. 대응하고 계시다고 뭐 봐. 또 하나는 기관들이나 뭐 연기면 이런 쪽은 또 연말 배당 그게 있어요. 그거 사는 것들이. 그러니까 근데 뭐 항상 개인이 팔면 빠지고 이런 것도 적절치 않고요. 네,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사실 오늘 제일 제가 하나의 그림을 픽을 뽑는다면 이 그림이에요. 지금 보여주시는 예. 그림. 우리가 미국만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는 미국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금 미국 위주의 성장이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근데 미국이 성장하는 만큼 다른 나라, 미국이 성장할 때 아쉽게도 다른 나라가 좋지 않습니다. 보통. 지금 그런 게 이번에는 중국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이 엄청 좋다가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는 순간 미국은 버텼지만 일본은 나락을 갔었고. 나락을 갖고. 유로존 만들고서 미국에 대항했지만 미국은 가고 독일은 맛이 갔고 이번에 중국이 도전했지만 또 이랬고 일본이 미국에게 종속하니까 또 일본이 좀 살아나고 그래서 한국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러면 우리가 과실을 크게 나눠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네. 선거를 앞두고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고민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냥 연말에 굉장히 좋아서 저도 좋은데 하여튼 너무 내년 시장 자체를 그냥 장밋빛으로만 볼 시기는 아니지 않겠는가 제 기분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우리 또 윤주 대표님의 메시지는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낙관할 건 아니다. 라는 박스권 맥락에 정도 보시고 오늘은 뭐 그런 질문 없어서 참 편합니다. 뭘 사야 질문이요? 됩니까? 뭐. 여기까지 올랐는데 넣어뒀죠. 네. 네, 근데 하여튼 네. 지금은 에브리싱 다 올랐어요. 모든 게 그렇죠. 여기서는 각자 아마 물려 있다고 생각하거나 좀 쉬어 있다는 것까지 돌면서 다 올라왔다는 건 전형적으로 순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시장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저도 뭔가 이제 정리가 가능해지더라고요. 이쯤 시장이 올라오니까 예. 뭐 이제 삼성전자 이외에도 저희 포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예,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너무 낙관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오네요. 네. 바쁜데도 또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예. 두루두루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네. 분석 들어봤고요. 인주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